네, 이제 51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주자 갑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 회사에 2020년 7월 3일 날 양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해당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세부담 최소를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 건물이 2010년도 4월 30일 날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 3일 날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과 11년 사이에 지금 양도를 한 거죠. 실제 거래가액, 지금 양도가액이 얼마냐 해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9천만 원 있네요. 9천만 원. 근데 이 금액에는 시가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갑씨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는 8천만 원짜리인데 9천만 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를 초과해가지고 1천만 원만큼 이 A 회사 쪽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돼가지고 갑씨한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양도소득 또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그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실제 받은 금액이 9천만 원이 아니라 이때는 시가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는 거죠. 시가인 8천만 원이 실제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과 필요용비를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필요용비를 빼게 되면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가액과 필요용비인데 이제 문제는 취득 시에는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도 모르고 매매사례가액도 모르는 상태네요. 그리고 기준시가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양도가액으로 결정된 금액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환산취득가액은 8천만 원 곱하기 양도시의 기준시가분의 6천만 원 중에 취득시의 기준시가 2,400만 원. 이 차지하는 비 이렇게 하게 되니까 환산취득가액은 3,200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하는 거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등기된 거니까 3%. 2,400만 원에 3%를 곱한 금액이 필요용비 계산공제가 되는 거죠. 금액 계산하시면 이게 72만 원. 그래서 지금 취득가액과 필요용비로는 3,272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의 합계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과 필요용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취득가액이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용비 계산공제 합계 금액이 3,272만 원인데 요거 하고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의 합계 금액을 하고 두 쪽 비교해가지고 큰 금액을 취득가액과 필요용비의 합계액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지금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 비용이 합계 금액으로 해가지고 요 금액이 지금 3,35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얘보다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취득가액과 필요용비로는 얘가 더 지금 3,350만 원. 그죠? 요 금액이 더 큰 금액이라서 얘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양도 차익은 8천만 원에서 3,450만 원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양도 차익은 4,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데 10년과 11년 사이니까 그죠? 일반적인 양도 토지 건물 그리고 10년과 11년 사이니까 2배수. 그래서 20%죠. 그래서 4,650만 원에 20%를 곱한 금액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30만 원.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구하고자 하는 양도소득금액 구해지네요. 4,650만 원에서 930만 원을 빼는 거니까 금액이 3,720만 원. 3,720만 원.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1번 그러니까. 1번. 51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답만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게 왜 이제 틀렸냐? 옳지 않은 거 틀린 건데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간편자부사장자인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전문 직종이라든지 또는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하면서부터 바로 그냥 복식부기무자가 돼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그냥 되기 때문에 간편자부사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문을 열자마자 전문직 사업자랑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문 개시할 때부터 개시 시부터 바로 그냥 복식부기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간편장부사장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을 때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 전문직 사업자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그냥 처음부터 복식부기무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사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따라서 기장하는 게 그냥 원래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간편장부사장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얘는 개시할 때부터 복식부기무자이기 때문에 기장세액 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구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53번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걸 고르래요. 그래서 지금 틀린 것들을 골라내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틀린 게 디귿과 미음이 틀렸습니다. 디귿 틀린 거는 기본세율을 적용, 금융소득 중에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하는 게 아니라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와 공제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제한다.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라 공제 여부 및 공제 금액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에 틀린 거는 이게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요게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3번에 답은 5번. 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54번. 네, 54번 다음 문제입니다. 자, 거주자 을은 2013년도 5월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이 만기가 돼서 57세가 된 2020년도 5월부터 연금의 형태로 인출을 시작을 했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면 얼마냐. 자료 이외의 소득은 없고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연금수령 신청일 현재 연금이자 평가액은 지금 현재 1억 8천만 원이고요. 구성은 다 한 것 같아요. 자기불입분이 지금 1억 4,300만 원인데 그 중에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300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죠? 이게 이 300만 원은 A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 계좌에 구성 및 평가 총 금액은 지금 1억 8천인데요. 그 중에 불입 시에 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 A 금액이 300만 원, 과세 제외 금액이 300만 원. 그다음에 이연투입 소득이 있네요. 이연투입 소득이 500만 원, B도 있고요. 이렇게 그죠? 나머지 C는 1억 4천만 원과 그죠? 그다음에 운용 수익 3,200만 원. 그래서 C는 지금 1억 7,200만 원이 C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지금 연금의 전체 금액 1억 8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한도 계산은 지금 연금 수령 신청일 현재 평가액 1억 8천만 원을 11 빼기 연금 수령은 진짜 매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거기다 곱하기 120%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여기 뭘로 할 거냐. 11 빼기 뭘로 할 거냐. 근데 여기 이제 일단 2013년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니까 연금 이제 기산 연차는 1이 되는 거죠.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연투입 소득이 있기 때문에 55세가 되면 그냥 그 요건만 55세만 되면 그때부터 기산 연차가 1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57세니까 55세가 전전년도니까 2018년도에 55세가 됐거든요. 그때가 기산연차 1이 되는 거고 지금 2020년도 57세니까 55, 56, 57 그죠? 57세는 여기에 연금수령연차가 3이 들어와야 되네요.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11 빼기 3이니까 8로 나눈 다음에 120% 곱하게 되면 이게 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도 금액이 2,7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연금계좌에 대해서 이제 소득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소득 구분 해가지고 일단, 인출한 금액이 지금 3,050만 원이니까요. 한도까지 금액이 지금 1단계 해가지고요. 한도까지가 2,700만 원,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350만 원. 이제 좁으니까 이렇게 한도와 한도 초과해가지고 3,050만 원 인출했고요. 2단계 그죠? 2단계는 2,700만 A에서 먼저 300만 원, B에서 500만 원, 나머지는 C죠? C는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C의 금액이 한도 내 금액의 C가 지금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의 C가 1,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금액은 이제 전부 다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C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35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제 3단계 소득 구분. 요거는 과세 제외, 과세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연금 소득이지만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00만 원 해당되는 이연퇴직 소득세의 70%에 대해서 이제 원천인수에서 과세 종결 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연금소득이면서 이게 총 연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종합과세가 되는 거니까 총 연금액이 여기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분리과세죠. 15%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종합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과세 안 되고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그럼 종합과세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요거 1,900만 원.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총 연금액이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종합과세 되는 건 1,900만 원밖에 없죠. 따라서 총 연금액에 들어와야 될 금액이 1,900만 원. 그리고 여기다가 연금소득 공제를 빼야 되겠죠.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는 그 표에다가 집어넣으시면은 연금소득 공제는 1,400만 원 초과했으니까 630만 원 플러스 1,400을 초과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이 50만 원이니까 680만 원이 연금소득 공제가 되겠네요. 630에 50만 원 더한 금액. 그죠?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연금소득 금액만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 금액이네요. 연금소득 금액은 1,220만 원. 그죠? 그래서 1,22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에는 2번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네, 55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네요, 옳은 거. 그죠? 자, 1번 비거주의 납세지는요, 국내 사업장 수혜주를 하는 거죠. 주된 국내 사업장 수혜주를 하는 거고요. 수혜주를 하고 그 주된 국내 사업장 수혜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1번 틀렸고요. 2번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면 비거주가 되는데 출국하는 날에 되는 게 아니라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그죠? 다음 날에 비거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거는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죠. 국내 주소를 둔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되는 거는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거주자가 되는 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죠. 4번에 내국법인의 간접 지분율이 100%, 내국법인의 직간접, 직접 또는 간접 지분율이 100%인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요, 아무리 외국에 오래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거죠. 비거주로 본다 아닙니다. 다 틀렸네요. 1, 2, 3, 4번. 맞는 건 5번이네요. 그죠? 납세지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장한테 신고하고요.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번이 맞는 거. 나머지는 다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자, 5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56번부터 계속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푸는 때 이제 소리가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56번부터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는 거주자 병에 2020년도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은 얼마냐. 다 특별한 원금이 없는 한 원천인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인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자, 일단은 총수익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총수익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비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는 총수익 금액 구성하지 않는 거니까 제끼고요. 조건부 종합과 무조건 종합이 되는 것들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걔네들 합계 금액을 구하시면은 그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 무조건 종합과 조건부 종합 금융소득의 합계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무조건 종합과 조건부 종합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러면 무조건 종합이 되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총수익 금액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기다 다 체크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번에 2019년도 1월 1일 날 발행된 장기채권. 2019년도 1월 1일에 발행된 장기채권은 이거 보유기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분리과세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 조건부가 되는 겁니다. 장기채권, 이거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고요. 그 중에 이제 2020년도 귀속이자가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지급 약정일이 2019년도 12월 10일인 김영식 회사채이자 300만 원을 2020년도 3월 10일 날 지급받았대요. 그죠? 김영공사채이자. 김영공사채이자는 수입 시기가 약정일. 그죠? 약정일 자체가 2019년도가 약정일인데 받은 게 2020년도니까 약정일이 2019년도네요. 그러면은 2020년도 기속 금융소득이 아니죠. X. 3번 친구 A한테 2020년도 4월 10일 날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20년도 12월 10일 날 원리금으로 원금하고 이자로 600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원금 500에다가 이자 100만 원 이게 받기로 약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돈은 2021년도 1월 10일 날 지급받았대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회수불능 사유가 없다면 회수일과 약정일 중에서 빠른 날. 그래서 지금 약정일이 12월 10일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 12월 10일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 기속 금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데 이제 원금을 뺀 이자만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원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자만 100만 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 달에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이게 올해 개정됐죠? 올해 개정돼서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수익증권에 투자해가지고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9%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그런데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제 여기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이 9%의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려면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 되려면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엔드 투자한 날로부터 3년 내 받는 배당이어야지만 돼요. 그죠? 그래서 3년 내에 받는 배당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수익증권에 투자해가지고 받는 배당소득이 9%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려면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래야지만 9%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1억 원을 투자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 이하가 아니죠.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700만 원 배당을 받았으니까 얘는 9%의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면은 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언제나 배당소득이 이렇게 총수익 금액을 구성할 때에는
이제 그로스업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집합 투자기구, 무슨 집합 투자기구, 무슨 투자 회사 또는 유동아주문 무슨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기 때문에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다 소득공제를 주금받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주금받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얘들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꽃표시할 필요 없고요. 그냥 지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비상장 내국법인 B로부터 주식 배당으로 600주를 지급받았다. B 주식은 2019년 12월 10일 날 취득했고요. 자본조립 결의는 2020년도 1월 10일이고, 그렇죠. 자본조립 결의일이 귀속식인데 2020년도에 귀속 배당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면가액이 주당 10,000원이고요. 별도의 말이 없으면은 주식 배당은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600주에 10,000원을 곱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 원. 이 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이니까 원칙적인 첫 번째 용의 의제 배당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거죠. 꽃표시 해주시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2019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세무 조정 결산 확정일이 2020년도 2월 25일로 병행기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이 400만 원이다. 그래서 인정 배당이죠. 인정 배당. 그래서 인정 배당은 결산 확정일이 수입식이다 보니까 2020년도 기속 배당소 금융소득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인정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죠. 500만 원 꽃표시. 그 다음에 7번 법령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으로 지급받은 투자이익이 1,500만 원이 있대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상장 주식 또는 벤처기업 주식과 관련된 매매, 평가, 관련된 장내 파생상품에서 발생된 이익은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보수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1,500만 원 제대로 됐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 매매 차익 되죠.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 차익은 안 되죠. 소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장기 채권의 매매 차익이 5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 두 개. 그래서 두 개 합해 가지고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만 금융소득 금액으로 들어온 금융소득이 되는 거고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꽃표시 할 필요 없죠.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부 다 동그라미 친 금액을 전부 다 합계내면 총수익 금액은 그죠? 여기 50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그죠? 그래서 전부 다 합하니까 총수익 금액은 3,3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크로스 금액을 더하면 되죠. 크로스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거. 그래서 꼭 3,300 총수익 금액에서 2,000만 원 추가하는 금액이니까 1,300만 원 하고요. 꽃표시한 금액이 여기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있네요. 1,000만 원. 꽃표시한 금액에 확대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 1,000만 원에 11% 하면 되죠. 1,000만 원 11%니까 110만 원이 그로스 금액이 돼서 종합 소득 금액이 합산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3,300에다가 110만 원 더하니까 3,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3,410만 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57번 문제. 자, 거주자 을은 2020년도에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업을 개시했대요. 다음을 바탕으로 정의 사업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거주자 정의 다른 소득은 없으며 1년은 366일이다. 자, 임대 기간이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7월 1일까지.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네요. 그럼 2020년도에 임대 일수는 7월 2일부터 세는 거니까 183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취득가액, 토지가액을 제외하고 이렇게 건물 취득가액이라는 얘기죠. 임대 보증금 받은 게 있고 월임대료, 월관리비.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달 말일날 지급받았으며 2020년도에 지급받은 총 관리비 중에서 150만 원은 공공요금 대행 징수액이래요. 얘네들은 총수익 금액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임대보증의 운용수익으로 이자수익, 배당수익,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5%다. 자, 일단은 내용들을 좀 내용 보면 정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 신규 사업자잖아요. 2020년도에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업을 개시했으니까 신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를 적용하려면
원래 단순경비를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직전 연도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총수익 금액을 가지고 단순경비를 적용 여부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은 7,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수익 금액을 계산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총수익 금액을 계산해봐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추계신고라는 거니까 총수익 금액 계산 한번 해보면요.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추계결정,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추계신고, 첫 번째는 임대료, 관리비 먼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임대료는 지금 매월 말일 받기로 했고요. 7월 2일부터 했으니까 6개월 동안 받는 거니까 6, 22, 1,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는 지금 100만 원씩 6개월이니까 600만 원인데 여기 그 중에 관리비 중에서는 150만 원이 공공요금 대행 징수액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50만 원 빼니까 45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인데 지금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추계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다가 임대보증 3억, 임대보증금에다가 일수, 적수 183일, 그 다음에 1년은 366일이라고 했죠? 366분의 1, 그럼 정기예금 이자는 5%다. 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시면은 간주임대료가 추계 결정할 때의 간주임대료는 750만 원이네요. 그래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지금 추계할 때의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 관리비,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전부 다 합하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2,400만 원. 그래서 지금 2,400만 원이니까 7,500만 원.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총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제는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경비를 좀 적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기준경비를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기준경비를 적용하면 이제 주요 경비 세 가지에 대한 증빙이 있었단 보죠. 그래서 기준경비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를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경비를 적용도 하면 됩니다. 단순경비를 적용 대상자를 할지라도 강제가 아니라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경비를 적용해서 금액이 더 작다면 그걸 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도 맞는 문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3번 이제 정의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한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총수익 금액은 1,950만 원이다. 일단 장부를 기장을 했고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장부를 기장을 했을 때에는 장부를 기장했을 때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결국엔 임대료와 관리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와 기장했을 때 확인되는 금액이 같은 금액이니까 똑같이 일면 같은 금액 1,200만 원과 4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이 될 거고요. 장부를 기장했을 때의 간주임대료. 장부를 기장했을 때 간주임대료는 산식이 좀 다르죠.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 3억 에다가 건설비 적수를 뺀 금액의 366분의 1을 곱하면 되는데 어차피 일자 수가 건설비에 대한 적수랑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적수의 일자 수는 같기 때문에 그냥 일자 수를 한꺼번에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3억에서 여기 취득가액,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의 취득가액 1억을 뺀 금액 곱하기 366분의 183일 이렇게 그죠? 곱하기 5% 그죠? 거기에다가 금융수익을 빼면 되죠. 금융수익은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세에서의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에 차감돼야 되는 금융수익은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만 차감되는 금융수익이 되는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합계 200만 원만 되는 거죠.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여기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장부가 있었을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했을 때 간주임대료는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죠? 장부를 기장했을 때의 총수익 금액은 1650만 원에다가 300만 원 더한 금액 1950만 원이 되는 거죠. 맞는 거네요. 총수익 금액 1950만 원이다. 맞는 얘기. 4번에 정의 2020년도에 단순경비를 적용하여 추계 신고한 경우에 2021년도에도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죠? 일단 그럼 2020년도에 단순경비를 적용해서 추계 신고했으니까 2020년도에 총수익 금액은 요거라는 거죠. 2020년도 총수익 금액은 이렇게 2,400만 원이라는 거고요. 2021년도 시점에서는 이제 신규 사업자가 아니니까 2021년도에서는 직전 연도의 총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2021년도에는 직전 연도에 총수익 금액이 추계 신고를 했기 때문에 2,400만 원. 따라서 2,400만 원 미만이 아니니까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 없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정의 2020년도와 2021년도 모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 이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올해부터 명칭이 새로 생긴 거고요. 이거를 다들 작년까지는 이제 무기장 가산세로 불렀던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무기장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인데, 이게 무기장 가산세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데,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이제 누구냐 해가지고 신규 사업자. 2020년도에는 신규 사업자였으니까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전 연도에 총수익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21년도 입장에서 본다면 직전 연도에 총수익 금액이 뭐 추계 신고를 했든 장부가 없어 추계 신고를 했든 장부를 기록했든 둘 다 4,800만 원 미달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입장에서는 직전 연도의 총수익 금액이 4,800만 원을 미달하는 거니까 역시 또 소규모 사업자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한 명이 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이렇게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 총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거나 아니면 간편장부상자로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거나, 그죠? 그런 3명이 소규모 사업자인 거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3명 중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7번에는 지금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58번 문제. 그죠? 자, 거저 문은 중소기업에 2010년도 5월 1일 날 임원으로 입사해서 근무하다가 2020년도 9월 31일 날 퇴직을 했대요. 총 근무 기간이 125개월이고요. 다음 자료를 기초로 무해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금융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총 금액을 지금 물어본 거죠. 일단 급여 내역과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급여 내역을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본봉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죠? 상여금 총 금액 포함되고요. 가족수당 포함됩니다. 연장 근로수당도 지금 생산직 근로자로서 뭐 이렇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월정액 금액 210만 원, 뭐 이렇게 또는 직전 총수익 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이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이어야지만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임원이었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총수익 금액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15만 원씩 받았는데 본인 차량이고 업무에 사용했고 실제 여비 수령 대신에 받은 거니까 실비 변사 성질의 급여가 많네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그래서 얘네들은 비과세. 총 금액을 구성하지 않죠. 중식 식사대는 현물 식사 제공이 없이 중식 식사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그죠? 그래서 월 12만 원씩 해서 9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108만 원인데 여기는 얘는 금액이 이게 아니라 이제 1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2만 원 곱하기 9개월 해가지고 18만 원이 총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급여 내역 안에서의 총 금액은 이거 다 합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2,113만 원. 네, 전부 다 합하면 2,113만 원이거든요. 2,113만 원에서 빼기 지금 자가운전 보조금 135만 원.
그죠? 또 빼기 중식 식사대도 10만 원씩 9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씩 9개월 90만 원.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계산하면 2,068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빼게 되면은 2,093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2,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90만 원 해서 빼게 되면 2,068만 원. 그러면은 2,068만 원. 여기서 135만 원 빼고요. 그 다음에 90만 원 빼고요. 그럼 2,068만 원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은 주계 미래로부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2002년도 8월 말에 받고 또 10월 초에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았대요. 회사를 다니는 중에 받았으면 근로소득이고 회사를 9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10월 초에 받은 500만 원은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또 200만 원 중에서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 중에서 200만 원 받았지만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라서 그죠? 총 금액을 구성하는 금액은 없는 거네요. 그죠? 기타 소득도 아직 300만 원, 200만 원 다 비과세가 되고 1년에 500만 원 비과세 되는 거니까 300만 원도 비과세가 돼서 기타 수수로 과세가 되는 금액도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근로소득의 총수익 금액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가로 2번에 해당되는 총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기선택권을 또 7월 초에 행사했고 10월 말에 행사해가지고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대요. 2,000만 원은 퇴직 이후에 행사에서 이익이 발생된 거니까 기타 수익이 되는 거고요. 회사 다니는 중에 행사에서 이익이 발생한 1,500만 원이 이게 근로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퇴직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의 일시금이 8,5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지금 임원이잖아요. 임원이면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받은 거라면 법인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득세법 한도 초과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31일년제 회사는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었대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받은 퇴직급의 지급 규정상의 일시금 8,500만 원을 2011년도 말과 2012년도 1월 1일 이후 걸로 둘로 나누는 거죠.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규정 자체가 2012년도 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2011년도 말까지는 무조건 다 퇴직소득이 되는 거고요. 2012년도 1월 1일 이후의 기간 동안에 근무해서 받은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이어야지만 퇴직소득이 되는 거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8,500만 원을 2011년도 거와 2012년도 1월 1일 이후 거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단계가 1단계는 2011년도 12월 31일까지의 근무한 것 때문에 받은 퇴직금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게 1단계죠. 이거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할 때 2011년도 말 현재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에 그 임원한테 지금 당장 퇴직했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이냐라고 계산된 금액과 그 다음에 월할 계산한 금액 중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말 현재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월할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8,500만 원 곱하기 125개월 중에 2011년도 말까지의 근무 기간이죠. 그래서 2010년도 5월 1일 날 입사했으니까 2010년도에 8개월, 2011년도에 12개월 합해가지고 20개월. 이게 2011년도 말까지의 퇴직금이 되겠죠. 그래서 2011년도 말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1,360만 원. 이 1,360만 원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2단계는 그러면 8,500만 원에서 얘를 뺀 나머지 금액, 8,500만 원에서 얘를 뺀 나머지 금액이 7,140만 원이잖아요. 그 7,140만 원을 7,140만 원 중에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까지 금액만 퇴직소득이고 걔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액을 알려줬어요. 6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단계에서 8,500만 원에서 1,360만 원을 뺀 7,140만 원이 2012년도 1월 1일 이후에
근무한 기간 때문에 발생한 퇴직금이잖아요. 여기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는 금액이죠. 1140만 원. 이 1140만 원이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1번에서 2068만 원, 2번은 없고요. 3번에서 1500만 원, 4번에서 1140만 원. 이 세 개를 더한 금액. 세 개를 더한 금액이 총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은 4708만 원. 4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문제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래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내용을 볼게요.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아니죠. 우리가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됐거나 또는 종업원이 임원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현실적 퇴직이 되는 거고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현실적 퇴직으로 온다.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2번에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 해당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해서 둘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를 합산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제 근속연수 합계한 월수에서 아니죠. 퇴직한 근무제 근속연수를 합계한 다음에 혹시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중복된 기간을 제외합니다. 중복된 월수를 제외해야 되는 거죠. 를 제외한 월수를 근속연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된 월수를 제외합니다. 공제한 월수를 근속연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3번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직원이 받은 경우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구분한다. 직원들은요, 명칭 여부를 불구하고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퇴직 금액은 전부 다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맞는 문구죠. 그러나 임원이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에 소금세 사유가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액도 근로소득이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근로소득 구분한다. 3번이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4번에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다. 아니죠.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일이 수입 시기가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공적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이 되는데 그 공적연금 일시금을 받아서 퇴직소득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거죠. 좀 여기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4번하고 5번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59번 문제를 풀었고요.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득세법상 신고납부 결정 및 징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래서 일단 틀린 문구를 구할 때는 정답만 보는 걸로 했잖아요. 우리가. 60번에 지금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어디가 틀렸냐면 이게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원천징수에 대한 반기별 납부자죠. 이게 반기별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여기 법인세법에 의해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 배당, 기타,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월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반기별 납부자라 할지라도요. 인정상여는 무조건 다음 달 10일 날 월별 납부를 해야지만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60번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 6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연결해서 61번부터 해가지고요. 법인세법 문제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